안녕하세요. 예. Towards an AI Scientist라고 구글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모멘텀 발표하게 된 조규호라고 합니다. 이 AI 코사이언티스트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랩실에서 하는 과학 연구를 도와주는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구글에서 이 모델을 개발하게 된 모티베이션은 과학적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보통 랩실에서 어떤 실험을 한다고 하면 이제 창의적인 가설과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검증 단계에서 이 발상을 떠올리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고, 이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잖아요. 이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개발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평균 연구 기간인데 보통 이제 SCI 저널급 논문을 쓰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그리고 노벨상을 받는 데는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노벨상을 받을 만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연구 도메인에 충분한 깊이를 가진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최근에는 각 학문 간의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융합형 깊은 지식과 학제 간 융합이 모두 가능해야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우리 AI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MLP? 뉴런을 모방한 이 MLP도 보시면은 사실 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그런 신경학의 모방이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것도 학제 간 모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여러 도메인에서 같이 연구해서 학제 간 융합된 연구가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런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학제 간 융합 연구와 개별 학문마다도 깊이 있는 이제 지식을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양의 논문을 봐야 되고, 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비교적 이제 간단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이제 실험 과정이나 실험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학 분야에서 기존에 AI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잠깐 확인을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알파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알파폴드는 이제 유전자 단백질 간 접합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A의 단백질의 합성에서 이제 어떤 DNA 염기 서열이 있으면은 이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염기 서열은 종이 다르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유사한 배열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이랑 이제 어떤 한 종의 염기 서열 간의 시퀀스 이제 게놈 맵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단백질 구조 접합을 위한 스페셜한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모델을 만드는 형태로 AI for Science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이 케미스트리 분야에서 LLM을 이용해서 이 연구를 문헌 연구를 도와주는 코사이언티스트라는 동일한 이름의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MCP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떤 LLM에 API를 달아서 웹 서칭이랑 실제로 논문들을 찾아보고 가설을 LLM이 생성을 해내면 그걸 이제 코드로 만들어서 실험 검증을 해주고, 이런 모델들도 있었고, 다음으로 이제 AI 사이언티스트라고, 이거는 사카나 AI 만든 회사에서 만든 모델인데, 이 LLM을 이용한
그 연구 실험 설계를 도와주는 모델을 좀 더 발전시켜서 제네럴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2025년 올해 초에 나온 모델인데요. 이 AI 코사이언티스트가 좀 더 그 사카나 AI 모델에서 좀 더 여러 가지 AI적 기법을 도입해서 심화시킨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주로 달라졌는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테스트 타임 컴퓨트를 좀 늘리기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가설을 멀티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가설들끼리 토너먼트를 붙여서 더 우수한 가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모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는 개념은 이제 흔히 다들 COT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COT처럼 인퍼런스 과정에서 좀 더 컴퓨팅 자원을 넣어서 슬로우 띵킹이라고 하죠. 인퍼런스 과정을 좀 더 길게 하면은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가설을 도출하는 인퍼런스 과정에서 여러 에이전트를 놓음으로써 이제 아까 말했던 랭킹 과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제 여러 에이전트를 거쳐서 가설을 여러 개를 생성하고 랭킹 토너먼트를 거쳐서 최종 이제 더 우수한 질문에 더 우수한 가설을 만들어내는 모델의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너먼트와 랭킹 방식은 이 과학 분야에서 이용하는 연구 방법을 어느 정도 모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총 3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가설을 생성하고 이 가설들끼리 토론을 하게 만들고 그 떨어진 가설과 이제 이긴 가설 모두 좀 더 나은 이제 개선 방안을 다시 내서 또 다시 토론을 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에이전트들이 구동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끼리의 승패 여부와 그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이제 엘보 랭킹이라고 하는 체스에서 사용되는 레이팅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순위를 매겨서 최종 가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개별 가설마다 이제 레이팅 점수를 부여하고 이제 승패가 있을 거잖아요. 그 승패에 따라서 더 이제 타당한 가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승률이 더 높아질 텐데 그 승률에 따라서 레이팅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식으로 레이팅 점수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키텍처를 좀 간단히 살펴보자면 뭐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 과학자들이 연구 목표를 입력을 하는 LLM 인풋 인퍼런스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뭐 연구 제약 조건이나 이런 건 안 된다. 우리 연구실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가설을 짜달라. 또 이제 이 LLM 에이전트가 구동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나 뭔가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커맨드들을 입력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박스 친 부분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이 다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된 에이전트를 모아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가설을 생성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은 각각 이제 API를 이용해서 웹 서핑이나 이제 논문 탐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컨텍스트 메모리가 있어서 이 에이전트들끼리의 토론하고 가설을 생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데 이 LLM 한계상 그 메모리를 길게 가져갈 수 없어서 따로 컨텍스트 메모리로 진행 상황을 저장해 놓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이제 나온 가설을 보고서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이제 리서치 프로포절 에이전트까지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에이전트에는 여기도 한 6개 정도 구성 요소가 있는데 먼저 가설을 생성하는 제너레이션 에이전트, 그리고 가설에 대한 비판,
이제 피어 리뷰하는 역할을 하는 리플렉션 에이전트, 또 이 랭킹 에이전트는 이 제너레이션 에이전트끼리 디베이트한 거를 아까 말했던 엘보 랭킹으로 레이팅을 부여해주는 랭킹 에이전트가 있고요. 또 프록시마이티 에이전트는 이제 가설들 간의 유사성을 비교해 주는 건데요. 이제 LLM으로 생성하는 거다 보니까 좀 유사한 가설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설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되도록 좀 참신한 가설들 위주로 디베이트가 될 수 있게끔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 리뷰 에이전트는 이런 디베이트나 가설 생성 과정에서 어떤 그 경향성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특정 방법론을 이용한 가설들이 더 많이 채택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다른 에이전트 프롬프트에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타 리뷰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디베이트 과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떨어지거나 채택된 가설들을 좀 더 나은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에볼루션 에이전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최종 인풋으로 들어온 리서치 꼴에 대한 최종 가설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메디컬 백그라운드인데, 이 논문에서 이제 모델 자체는 범용적인 연구 가설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지긴 했는데, 논문에서 어떤 지표나 이런 걸 위해서 특정 도메인 연구에 대한 지표를 갖고 왔거든요. 주로 바이오메디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드러그 리퍼포징, 노벨 타겟 디스커버리, 익스플레이닝 메커니즘 오브 박테리아 이볼루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제 한글로 말하면 이제 약물 재활용, 기존에 있던 약물을 새로운 증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연구, 또 그리고 박테리아 진화 과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연구 등등이 있는데, 발표에서는 이제 약물 재활용 부분에 집중을 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 재창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약물을 개발할 때 신약을 생성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약을 생성하게 되면은 각 질환마다 이제 연구를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런 이제 약물 재활용을 하다 보면 약물 자체는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떤 증상에 대한 케어할 수 있는 약물을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약물 재창출마저도 이렇게 분자생물학, 생의학, 생화학 뭐 이런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는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신약 생산이 아닌 약물 재창출 역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를 개선하는 연구를 이제 모델의 지표를 위해서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 대한 지표는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만 있는 연구가 아니라 이 실험 자체는 이 생의학 분야에 대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강력한 벤치마크 이런 게 없는데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엘로 오토 이벌루이션, 그리고 엘로 스코어와 이제 테스트 타임 스케일링, 이 테스트 타임을 늘리면 얼마나 더 성능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이 리서치 주제에 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이 모델이 내놓는 답변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이제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연구가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유익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물 재창출된 실제 약물에 대해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해봄으로써 검증을 하는 것까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엘로 레이팅을 통해서 평가된 자동 평가는
이제 그 엘러 레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가설과 가설들끼리 붙여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표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정말로 타당한 가설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GPQA라고 하는 이 물리학, 생물학, 화학 분야에서 박사급의 문제가 있는 셋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레퍼런스 답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엘로 레이팅 점수가 답변이 많이 맞을수록 엘로 레이팅 점수가 올라가겠죠. 이거에 대한 관계를 분석을 한 건데 이 GPQA 답변에 대한 어큐러시가 높을수록 이제 엘로 레이팅 점수가 같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미나이 2.0를 이용했다는 거는 이제 그 문제들 간에 이제 난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엘로 레이팅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미나이 2.0의 답변을 통해서 베이스라인화해서 난이도 조정을 해서 이제 표시를 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케일링 타임하고 엘로 스코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테스트 타임 컴퓨트가 길어질수록 이제 엘로 레이팅 점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물론 이 테스트 타임이 무조건 길어져서 엘로 레이팅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또 보장을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좀 그라운드 트루스한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모델들이 이제 생성한 그냥 이 모델을 거치지 않고 생성한 가설들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가설이 이제 진행할수록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게 이 모델에 넣은 이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답변 가설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다시 검증을 했고요. 이제 평가 항목은 노벨티, 임팩트, 그리고 프리퍼런스가 있는데 노벨티하고 임팩트는 이제 각각 5점 척도로 해가지고 참신함과 가설의 이제 영향력 이거에 대해 평가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AI 코사이언티스트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리퍼런스는 이제 전체 이제 4가지 모델을 활용을 했는데 전체 모델의 답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이런 거에 1등을 뽑아서 1, 2, 3, 4등을 뽑아서 이제 평균 등수를 이제 매긴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AI 코사이언티스트가 다른 모델들의 답변에 비해서 훨씬 등수가 높은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한 모델들 각각에 대해서도 어떤 답변을 선호하는지 물어봤을 때 AI 코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등수가 제일 이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임상 전문가들이 이 가설을 낸 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 생의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NIH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는 포맷이 있거든요. 어떤 가설이 있고 이게 왜 타당한지 이걸 왜 써야 하는지 이런 걸 보고서 형태로 낸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서도 자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활용해서 15가지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 AI가 만든 보고서를 평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점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strong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지표에서 이제 agree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disagree는 굉장히 일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검증 단계 실제 이제 제시한 가설에 따라서
연구를 직접 해보고 이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논문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제 전문가와 함께 가설을 수정하고 결과를 실험을 한 방안과 아예 이제 엔드투엔드로 모델만 써서 이제 실험을 한 경우가 있겠고요. 전문가와 함께한 경우 이제 아예 새로운 재활용 방안을 낸 경우랑 이제 먼저 연구되었던 그런 논문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방안을 내놓는 두 가지 트랙의 어프로치를 했다고 써 있고요.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AML이라고 해서 급성 혈액 백혈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약물 재활용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 결과 이제 이거는 바이어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세포 활성도인데 이게 암세포에 대한 약물 재활용 그 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의 세포 활성 정도를 그래프로 표기를 한 건데 암세포니까 세포 활성도가 떨어지면 암세포 억제 효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시한 약물을 실제 세포에 사용했을 때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로 했던 AML에 대한 그 약물 역시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에 대한 리미테이션과 컨클루션이 나오는데 리미테이션은 이제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오픈 억세스된 출간물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지식이 갖춰져 있지 않은 모델이다라는 한계점이 있었고요. 또 이제 추론 과정에서 제너럴 퍼포즈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논문을 학습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생의학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데 전혀 뜬금없는 이제 뭐 화학 분야의 아예 다른 도메인에서 근거를 갖고 와서 추론을 한다든지 이런 한계가 있었고 또 이제 주로 논문을 내다 보면 부정적인 결과,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다 이런 것보다는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 위주로 논문을 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데이터도 있는 편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고 또 논문에서 이미지 도표를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의 유틸리티가 이제 LLM 에이전트에 사용되는 베이스 모델의 한계상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 부분도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할루시네이션도 좀 있는 편이고 또 이제 실제 임상 경험이나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도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AI 코사이언티스트는 기존 과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가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AI가 만들어낸 가설이 여러 실험실의 실험으로 유효함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테스트 타임 컴퓨트로 LLM의 유효한 성능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 역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논문이었고 또 이 AI 코사이언티스트가 좀 더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연구 자원이 부족하거나 좀 더 발전 속도가 느린 분야에 있어서 가속화 도구로 이용 가능할 수 있다. 또 의학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등등의 이제 의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주의점도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AI 연구에 의해서 비판적 사고와 이제 사고 과정의 획일화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가 만들어낸 가설이다 보니까 이 성공 케이스와 실패 케이스 모두에서 약간 유사한 경향을 좀 유사한 결과 반복론적인 가설들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AI를 계속 결국 최적화하다 보니까 특정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설들 AI가 내는 가설들에 너무 과학 의존하게 된다면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좀 더 원래 의도했던 참신한 가설보다는 좀 획일화된 가설들로 논문이 쉬워질 수 있다
이런 주의점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맹목적 사용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페이퍼에서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모델이 공개될 경우에 이제 LLM에서도 흔히 하는 걱정인데, 이제 이 모델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어떤 좀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인 연구에서 이런 부분도 좀 경계를 하고 있어서 이 세이프티 조치도 모델 내에서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